인도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 세계 지배종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 델타 변이 감염 비율이 각각 90%와 70% 선을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8.4%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비상입니다.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유튜버들의 욕설을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청장에 대해 아직도 검찰총장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돕기 위한 지지 모임이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위공직자 출신이 많은 경기고 71회 동창생들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이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 입양된 개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두 개가 동일견인지 알아보기 위해 경찰이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올림픽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도쿄 도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 여부를 놓고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백신이라는 인류의 방패가 마련되나 했더니 이 바이러스의 공격력이 다시 세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등 80여 개국에서 이 델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1.6배나 강하고 입원율도 2배나 많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 이 델타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센 델타 플러스까지 발견됐는데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적인지 아직 정확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일상으로 되돌아갔던 이스라엘.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로 늘자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בואו נחזור לחבוש מסכות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אני מנחה את שרי הממשלה, את מנהיגי הציבור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לחבוש מסכה. 이스라엘 보건부는 신규 확진자 10명 중 7명이 인도발 델타 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거리두기 전면 완화 조치를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달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과 결승전에 6만 명 이상의 관중을 입장시키겠다고 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델타 변이 감염자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인도와 영국을 포함해 6개국에 이릅니다. 델타 변이 감염률이 2주마다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는 미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Similar to the situation in the UK, the Delta variant is currently the greatest threat in the US to our attempt to eliminate COVID-19.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70%나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로 다시 변형돼 인도에서 발견됐습니다. भारत में इसके 22 मामले अभी तक मिले। अभी इसको वेरिएंट ऑफ इंटरेस्ट की श्रेणी में रखा गया है। 믿을 건 백신뿐이지만 전 세계 접종률은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우리나라도 델타 바이러스의 습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19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해외 입국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지만 인도발 입국자만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 공식 확인한 델타 변이 확진자는 모두 190명. 최근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은 약 40%로 해외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이 중 영국발 알파형의 비율이 약 85%, 인도발 델타형의 비율이 약 11% 정도입니다. 최근 매일 40명가량 해외 유입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높고 감염자의 입원율이 2배 이상 높아 더 치명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 항공기 직항편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하고 2주 자가격리 때 2차례 더 검사하는 만큼 국내 유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만큼 돌파 감염을 통한 국내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는 자가격리 면제 국가에선 빠져 있지만 다른 나라를 통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델타 변이가 검출된 전북도민의 경우 헝가리에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후 국내 우세종이 바뀐 것처럼 델타 변이도 단번에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뿐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90%, 아스트라제네카는 60%까지 이 변이 예방이 된다는데요. 이 수치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을 때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되는데요. 이 거리 두기까지 완화되는 이번 여름을 잘 넘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이어갑니다. 델타 변이를 막는 효과는 백신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의 연구 결과 델타 변이 예방 효과는 화이자 백신이 87.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9.8%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을 때 나타나고 한 차례만 접종했을 때는 3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29%를 넘겼지만 2차까지 완료한 경우는 전체 국민의 8.4%에 불과합니다. 1차 접종만으로는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7월 시작되는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역이 느슨해진 틈을 타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11월 집단 면역 목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 활동이 활발한 20대에서 50대의 1차 접종 비율도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일정 정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계속 맞으라고 하고 인도 변이가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차단해보고 그런 전략을 써야겠지. 방역당국은 7월에만 1,000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아 접종 속도가 다시 붙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유튜버들의 욕설을 모아놓은 수준이라며 자신 있다는 반응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이른바 엑스파일에 대해 출처 불명의 괴문서라고 한 데 이어 측근들도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유튜버들의 욕설을 모아놓은 수준 아니겠냐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수장이 언급한 엑스파일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시중에 떠도는 헛소문을 짜깁기한 수준 아니겠냐고 폄하한 겁니다. 엑스파일의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별도의 법적 대응도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정치참여 선언을 29일로 다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엑스파일 논란에 개의치 않고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엑스파일 관련 수사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윤석열 파일을 처음 언급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누군지 모를 엑스파일 최초 작성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엑스파일을 이용한 공작 정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최초 작성자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경찰로 보내고 송 대표의 직권남용 혐의는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 윤석열 엑스파일을 두고 여야의 태도가 복잡 미묘합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아직도 검찰총장인 줄 착각하냐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이 아직 당내 인사가 아니라며 직접 참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작성 출처를 두고는요, 야당이 만들었을 것이라는 민주당과 여당의 불법 사찰이 의심된다는 국민의힘이 세게 맞붙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엑스파일을 두고 불법 사찰을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불법 사찰, 정치 공작이라고 밝힌 것은 아직도 본인이 검찰총장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의혹 해소에 나서라고 윤 전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개하시고 국민들 앞에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리낄 것이 없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 전 총장 검증 자료와 엑스파일은 별개라며 엑스파일 작성지로 야권을 지목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본 적도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책임한 주장을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당에서 그것이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은 6카운트에 따라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는 이상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입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에서 팔짱 끼고 있다며 당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정공법, 정의, 공정, 법치, 윤석열 전 총장이 자주 내세우는 메시지인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잡겠다며 정공법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느새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6명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촛불 정신으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촛불 다시 시작!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매가 꿩을 잡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겠다고 했던 추 전 장관은 이른바 엑스파일은 보지도 궁금하지도 않다면서도 윤 전 총장은 문제가 많았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본인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감히 총장 밑에 있는 검사들이 함부로 발설을 하거나 수사에 착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고도 뭉갠 거죠. 친문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추 전 장관의 출마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민주당 내 지지율 3위 자리를 놓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잡으려고 하는 게 뻥은 맞는지 본인이 매는 맞는지 이거는 더 증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선 일정 문제를 고리로 한 주자간 연대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 출판기념회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등 경선 연기파 주자들이 모두 모여 공동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는 저는 불가피하게 이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면의 의견로서 연기하는 게 순리다. 이건 누구 후보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민주당에선 6명이 대권 출사표를 냈고 다음 달 초까지 9명의 출마 선언이 마무리되면 본 경선 티켓 6장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야권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다며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요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대선 출마 여부 결정이 임박한 최재형 감사원장. 어제 부친이 만류하고 있어 막판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편에선 이 적극적으로 출마를 지원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경기고 71회 동창 모임인데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출신의 동창들이 세를 규합하고 지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혜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을 돕기 위해 경기고등학교 71회 동창생들을 중심으로 지지그룹이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원장을 향한 야권의 구애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최 원장의 사퇴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동창생들이 새 규합에 나선 겁니다.
경기고 71회 출신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출신이 많은 실세 집단으로 꼽히는데 이명박 정부 인사인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경제수석 등이 후방 지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경기고 71회 출신 고위 인사는 이번 대선은 공정과 정의가 중요하다면서 최 원장의 정치 참여 이야기가 나왔으니 결정을 내리면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경기고 71회 출신 인사는 최 원장 친구들은 보수적이지만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하자는 것은 아니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최 원장이 해온 감사가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 감사라고 비판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거치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경기고 72회 졸업생이자 최 원장의 측근인 강명훈 변호사는 학연 중심의 규합을 경계하고 있어서 음지에서 각자 돕는 것으로 안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최 원장 지지그룹이 가시화된 만큼 최 원장의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경찰서에서 남성 경찰관들이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고 불법 뒷조사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는데 경찰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운 행동들입니다. 강경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여성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2019년 태백경찰서 전입 이후 2년 넘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여경 휴게실에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는가 하면 순찰자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는 상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경찰관이 숙박업소에 갔다는 소문이 경찰서에 돌자 실제 교제 중이던 경찰관은 영장 없이 숙박업소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줘야 할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이 여성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성 경찰관 8명이 여성 경찰관 2명에게 성희롱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직장협의회 역시 피해자를 음해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2차 가해를 했다고 봤습니다. 여성 경찰관은 곧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입장 밝힐 입장도 아니고요. 입장 낼 수도 없고요. 이번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관은 16명, 성희롱과 성추행한 8명 외에도 소문을 내거나 사건 수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찰관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서장에 대해선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얘기 못하는 거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은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사실 최대한 지금 소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들을 괴롭힌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경남 남해에서 13살 여중생이 계모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 일명 정인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축 늘어진 여자아이를 아는 남성이 다급히 구급차에 오릅니다. 13살 여중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4시 20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 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했고 복부엔 물이 차 있었습니다. 경찰은 40대 계모를 긴급 체포했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어젯밤 9시부터 1시간가량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계모는 폭행 중 아이를 발로 밟기도 했고 아이 상태가 이상해 남편을 불렀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계모는 현재의 남편과 7년 전 재혼한 뒤 석 달 전부터 별거했고 남편의 친딸인 여중생을 포함해 자녀 3명을 키워왔습니다. 부부는 평소 아이 양육 문제로 자주 싸웠고 폭행 당일에도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별거 중으로 인해서 가정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 양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숨진 여중생은 어제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등 학교에선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구들보다 왜소하고 몸이 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프다고 입원을 하고 난 뒤부터 엄청 말라서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150을 안 나왔어요. 많이 좀 많이 났어요. 경찰은 계모를 상대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는지 동생들도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감금하고 때리고 굶겨서 숨지게 한 사건 속보입니다. 채널A가 이 비정한 친구들의 119 신고 녹취록을 확인해봤는데 친구가 제대로 숨을 못 쉬는 급박한 상황에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구가 숨을 못 쉰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119에 걸려온 건 지난 13일 새벽. 전화 발신자는 오피스텔에 친구를 가둬놨던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같이 사는 친구가 위험한 것 같으니 빨리 와달라는 말을 듣고 119 상황요원은 어떤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신고자는 며칠 전부터 친구가 속이 안 좋다고 했다면서도 어떻게든 먹였는데 잘 먹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선 이들이 친구를 가둬놓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대 남성인 사망자의 체중은 34kg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심리가 아동학대 부모와 유사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부모가 직접 112나 119에 신고하는 사건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잘 돌봤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사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 관계가 아니라 먹이 사슬에 의해서 서열이 형성되어 있는 지배 그리고 피지배 관계라고. 이들의 거짓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검거 직후 친구와 채무 관계 때문에 다투고 화해했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욕실에서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하지만 망자의 몸에선 감금 당시의 결박 흔적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순서입니다. 지난달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기억하실 겁니다. 그동안 경찰은 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개가 지난해 남양주의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왔다가 입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한 번 버려졌다가 또 버림을 받아서 유기견이 되고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인지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최근 경찰은 견주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특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문 개와 매우 유사한 유기견이 지난해 5월 남양주 덕소에서 발견된 적이 있고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 한 차례 입양된 이력을 확인한 겁니다. 당시 입양 공고문에 첨부된 유기견 사진을 보면 지난달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개와 외양이 비슷하고 성별과 몸무게, 색깔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당시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분양받은 개는 2달 만에 병들어 죽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를 낸 개는 자신이 입양했던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2마리 개의 사진을 영상 판독 전문기관에 맡겨 동일한 개인지를 판독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유족들은 견주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정을 아무도 몰라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경찰은 사고견을 증거물로 간주해 애견 호텔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고견을 안락사시킬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국에서는 잔혹한 동물 실험 영상이 논란입니다. 신약 개발 실험을 하며 생후 16주 어린 강아지들을 마취도 없이 수술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부짖는 개소리로 가득한 영국의 한 실험견 사육 농장. 직원이 철장 하나를 끌고 오는데 그 안에서 어린 개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이 농장에서 태어난 비글들은 16주가 되면 신약과 농약 등 화학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실험견으로 투입됩니다. 눈이 가려진 채 개발 중인 화학물질을 강제로 들이마시고 다리가 묶인 채 주사를 맞습니다. 마취도 하지 않는데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Animals suffered to extreme lengths before finally dying as a result of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 실험견의 94%가 비글인데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온순한 성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들은 이렇게 실험에 투입되고 나면 최장 90일간 화학물질에 노출돼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개 농장 측은 영국은 신약 출시 전 동물 실험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취가 기본이고 과학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험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정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불붙으면서 영국 하원 175명은 정부에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지난달 고객의 과도한 환불 요구를 받은 김밥가게 주인이 쿠팡이츠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객은 하루 전 주문한 새우튀김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죠. 음식점 주인들은 이 사건이 남 이야기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객이 악의적으로 후기를 올리고 별점 평가로 테러를 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김호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한 송성수 씨. 쿠팡이츠에 올라온 고객 후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음식에서 철수세미가 나왔다는 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방에서 철수세미를 쓰지도 않는데 업주는 댓글을 달 수 없어 해명조차 못했습니다. 벌레를 들어있다든 철수세미가 들어있다든 사실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고객이 별점을 낮게 매기면 주문은 금세 줄어듭니다. 손님들이 별점 높은 순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일단 노출이 안 되니까. 경쟁업체의 별점 테러가 의심돼도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주들은 쿠팡이츠의 주문자 위주 고객 관리 방식 때문에 자신들은 배달료를 내고도 갑질을 당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쿠팡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객인데 고객 관리를 전혀 안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런 평가를 받는 건 배달원도 마찬가지. 평가가 나빠지면 일감이 끊길 수 있지만 해명조차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객님께서 이 피드백을 남기시더라도 그 배달원분들한테는 앱을 통해서 통보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쿠팡이츠는 음식점 업주를 전담하는 상담사를 배치하고 악성 후기에는 점주도 댓글을 달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별점 하나에 웃고 울죠. 별점 테러, 악성 리뷰, 소비자 권리일까요? 따져보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겼다가 명예훼손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을 볼까요?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제 겪은 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글이 업체 정보를 구하는 사람에게 한정되는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건지 봐야 한다며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비방 목적 아니라고 봤는데요. 그렇다고 이 판결이 악의적인 이용 후기를 올리는 걸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썼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인식이 있어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뷰 별점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상황이지만 형사 고발까지 나서기도 쉽지 않은데요. 팩트맨이 OECD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봤습니다. 가짜 후기 등에 대한 기업의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데 진실한 부정적 후기 작성을 방해하는 건 금지되지만 가짜 후기에 대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적혀있죠.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도 2013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정적 후기가 허위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이 플랫폼이 후기를 조사하고 가능한 빨리 삭제하라 제시하는데요. 배달앱 등 리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도쿄올림픽 이제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도쿄 현지에는 들뜬 분위기가 없고 대신 개최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범석 특파원, 올림픽 개최지라 보기에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인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 약 300여 명이 모인 이곳은 도쿄도청 앞입니다. 주최 측이 올림픽 기간 수용 관중 상한선을 경기장의 50% 또는 10,000명으로 결정하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誰のためにやるんだろうっていうコロナがさらに蔓延す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たら原発と一緒です。破局が訪れてもわからない。 다음 달 23일 개막식이 열리지만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해야 할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과로 탓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각국 선수단의 입국도 더딥니다. 현재까지 호주 소프트볼 팀 29명과 우간다 대표팀 9명만 도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간다 대표팀 코치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모두 숙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우려했던 악재가 벌써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영국에서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불발됐는데 올림픽을 통해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을지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참석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답례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사히 신문은 문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도 스가 총리와의 회담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양국 현안과 관련해 회담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정부는 회담 전 한국이 해법을 제시하라는 입장입니다. 교도통신도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합의에 착수했다고는 전했지만 실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상급 가운데 참석 의사를 밝힌 국가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정도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대신 질 여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다음 달부터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지요. 파티룸, 헬스장, 태권도장, 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지켜질까 싶을 정도로 세세한 방역 수칙이 있다는데요. 헷갈릴 만한 부분들 황규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유지된다면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새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태권도장이나 검도장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를 5분 안에 끝내야 하고 구령이나 구호도 외치면 안 됩니다. 목욕탕도 24시간 사우나나 탕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음식물을 섭취하는 건 금지되고 대화도 자제해야 합니다. 유흥주점은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해지는 대신 노래는 설치된 아크릴판 앞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 속도를 빠르게 걷는 수준인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그룹 운동의 경우 음악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도록 제한했는데 100에서 120bpm, BTS 곡 다이너마이트 정도의 빠르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시간이 없잖아 있죠. 규정을 안 넣는다고 해야 되겠네. 실무생활에 목소리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낼 건 다 내는데 어차피 고정남고 좀 제대로 해야 되나 싶습니다. 오히려 영업 제한이 생겨난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파티를 목적으로 하는 파티룸에 생일잔치나 돌잔치, 동호회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발표된 단계면은 저희는 아예 운영을 못하는 정도거든요. 파티를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촬영을 하는지 운이 안 좋으면 저희가 벌금을 내거나.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업종별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만큼 자율적으로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예전에 이런 충돌에서 거의 매번 여당 뜻대로 됐었죠. 이번에도 민주당에선 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피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신용카드 환급으로 전국민 혜택을 주자는 정부안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SNS에 그냥 전 국민에게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면 제일 좋다면서 홍 부총리는 이를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도 당은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있는데 정부와 계속 그걸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이번에는 5번째인데 국민들 뜻대로 좀 하십시오. 홍 부총리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의 뜻대로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도 제 또 미션입니다. 전날 민주당은 2차 추경에 대해 최대 35조 원을 제시했지만 홍 부총리는 30조 원대 초반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당정 간 조율이 늦어질 경우 늦어도 추석 전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는 재난지원금, 부동산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됐지만 의석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송곳 질의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나 아니야. 외친 사람 누굴까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엑스파일의 출처가 관심이죠. 약 한 달 전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사건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엑스파일은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면서 대뜸 홍준표 의원을 거론했습니다. 엑스파일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없고 홍준표 후보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후배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지 다 알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곧바로 무슨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나 소위 윤석열 엑스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송 대표는 왜 홍준표 의원을 거론했을까요? 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에 들어오면 같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총장과 대선 경선에서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크잖아요. 송 대표가 그 틈을 파고들어 야권 내부 분열을 부추기려고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틀 전 발표된 보수 야권 대선 주자 적합 후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35.4%, 홍준표 의원은 11.2%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이 홍준표 의원, 이 야권 후보군 중에서는 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이 가장 빈번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했고요. 어제는 윤 전 총장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펑하고 나타난 사람은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라고 견제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데미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야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예요. 천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적을 이용해서 다른 적을 견제하는 EJ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조용, 무슨 내용일까요?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두고 어제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은 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그러게요. 이 송 대표가 25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물밑에선 치열합니다.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일단 시간을 벌어놓은 만큼 여기서 더 지도부를 몰아세우기보다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음 전략을 짜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도 압박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친문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동의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도부가 25일 결론을 내리는 순간 파국이다. 계속 저러면 지도부 탄핵당한다 등 엄포를 놨습니다. 파국, 탄핵, 단어는 센데 네. 이 송 대표가 만약에요 25일에 이 경선일을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낙연, 정세균 측은 그 이후 상황까지 대비하는 분위기인데요. 그게 바로 당무위원회라는 제도입니다. 최고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뒤집겠다는 겁니다. 이미 당무위 소집 요건인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지사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제가 통화해보니까 이재명 지사 측은 원칙을 깨자는 쪽에서 마구잡이로 칼을 던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한마디로 지금은 폭풍 전야인 셈이죠. 아직 경선 공도 안 울렸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치열해질까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아이들 태우는 학원 차량이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이런 학원차들이 점령했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합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 제 기준 맞은편은 차량 흐름이 원만한 반면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장으로 갑니다. 유명 어학원 차량들이 차선 하나를 통째로 점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주차 행렬에 도로가 뒤엉키고 노선 버스들도 정류장에 멈춰서지 못합니다. 5분 안에 출발해요. 25분에 출발해요. 지금 애들 학원 시간 때문인가? 예. 단속을 하긴 하는 거죠? 어찌인지 몰라. 우리도 잠깐 내려보고 애들 잠깐 가니까. 3분 거리에 또 다른 도로. 학원 차량 전용 주차장이란 푯말까지 세워놓고 소방차 전용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학원 차량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던 곳입니다. 학원 차량이 다 빠지고 난 뒤 이렇게 소방차 전용 도로라는 글자가 눈에 뜹니다. 원래 이거 막으면 안 되잖아요. 금방 나오니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 100건 정도가 부과가 됐어요. 취재 도중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10분 이상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 단속이 적발되는데 몇 미터씩 살짝이라도 이동할 경우엔 단속 카메라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기술이 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밀릴 때도 있고. 3년 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당연히 막히는 거는 기본이고 위험해요. 경기도 일산의 대표 학원가인 후곡동 일대입니다. 이 지역도 매일매일 퇴근 시간마다 학원 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도 있으나 마납니다. 이중 주차된 학원 차량들로 2개 차선이 가로막혔고 급기야 일부 차량들은 도로 한가운데에 학생들을 내려줍니다. 몰랐어요. 그건 안 되죠. 위험하지. 내려줄 때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 1분도 불법 주정차를 해선 안 되지만 맞은편에 차를 대고 있는 학원차가 10대 넘게 눈에 띕니다. 주차장은 없고 학원이 바로 앞이고 방법이 없으니까 당장에 나가면은 우리라도 많이 불편하고 곤란해져요. 주차장이 없다고 학원은 많고 해서 불법 주정차들 되게 많고 저는 염려돼서 일로 걸어올 수 있게 하러 왔다고요. 신도시의 경우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육과 교통 수요에 맞춰 주차 공간이 확보됐어야 하지만 수요 예측에 실패한 데다 인구까지 늘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어떤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공터라든가 이런 공간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없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조차 학원차 불법 주정차 문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안전 불감증을 배우게 되는 거 아닐까요?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시민들은 하남, 용인 등 경기도로 조금 더 싼 전세를 찾아 나서고 있죠. 이제 이 지역들로 오를 대로 올라서 더 밀려나거나 무리해서 집을 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경기 하남시 구도심에 있는 550세대 규모 아파트. 지난해 5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전셋값은 2억 원이었는데 올해 5월에는 3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3억 초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세는 지금 싸게 내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것도 3억 7천에 내놓으셔야 될 물건이에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로 갑자기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 하남, 용인, 화성시 등은 3.3제곱미터당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동안 40%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튕겨나온 사람들이 교통편 좋은 곳을 찾아 몰려든 것인데 이제 여기마저 올라 걱정입니다. 전세 가격이 서울이랑 가까울수록 더 비싸더라고요. 평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은 직장하고 더 멀어도 좀 더 외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리저리 떠도는 전세 난민 신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이제 서울에서 알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외곽으로 빠진 거죠.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니까 지금 아니면 좀 나중에 사게 되면 이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있어서. 결국 서울발 전세 대란이 수도권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전세 급등이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휴대전화 사업을 접기로 한 LG전자가 자사의 가전제품 매장에서 아이폰 판매를 검토 중입니다.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LG전자. 8월부터 전국 400여 개의 LG 베스트샵 매장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판매할지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해온 LG전자가 이제는 애플의 우군으로 나서는 셈입니다. 아이폰의 경우 전국에서 단 2곳뿐인 공식 매장과 애플 본사가 인증한 리셀링 매장 외에도 새로운 판로를 얻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 측은 긴급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시장 장악력이 커질 수 있어서입니다. 이동통신 대리점들도 매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3가 5G 단말기니까 요금제가 5G 받쳐야 되는데 4각질 단말 같은 경우는 요금제 그대로 사용 가능하면서 유심만 껴서 간단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 젊은층에서는 조금 더 선호하실 수도 있다.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 측은 지난 2018년에 체결된 상생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LG전자 측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사 단말기 외에는 이제 유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생협약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행해 달라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LG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단계라며 서한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실제 대표팀 지원 인력이 확 줄어들면서 선수와 감독 한 명씩 단 2명뿐인 초미니 대표팀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절도 있는 동작이 이어집니다. 박희준은 태권도 품새에 해당하는 가타 종목에서 한국 가라테 사상 첫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갈 수 있는 대표단은 선수와 감독 딱 2명뿐입니다. 감독 코치도 다 동행을 했고 기술 담당도 동행을 했고 또 비자 역할을 대신하는 AD 카드만 소지한 사람이 일본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파견단은 리우 올림픽과 비슷한 약 340명 규모. 문제는 지원 인력입니다. 축구 대표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출입증이 없으면 입국을 할 수가 없는데 출입증은 한정돼 있어서
코치진과 전담 팀 운영에 일부 제한이 우려됩니다. 트레이너와 분석관 등 벤치박 인력까지 20명 가까이 보냈던 대부대는 지난 얘기. 선수들을 같이 도왔던 코칭 스태프나 모든 분들에 대한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메달밭 양궁도 응원단과 트레이너 없이 선수와 지도자들만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식자재를 공급할 현지 급식센터 파견 조리사 규모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 다음 달 도쿄에선 어느 때보다 외로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충북 충주에서 시청자가 직접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어제 오후 6시경 지름 2cm나 되는 우박이 20분가량 쏟아지면서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밤까지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요란하게 지나겠고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낮부터 밤까지 다시 내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5에서 20mm로 오늘보다 양도 적겠고 강도도 약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과 대전은 28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금요일까지도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후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까마득해 보여도 전문가는 2시간 29분이면 맨손으로 외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경실련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소득은 298만 원 올랐는데 서울 30평대 아파트 값은 5억 7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월급 모아서 집 한 채 장만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소박한 꿈이 롯데월드 타워 맨손 등반보다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밤을 새가며 가상화폐에 몰두하는 심정도 짐작이 가고요. 오늘의 한마디는 맨손 등반 불가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